좋아요, 구독, 골든벨. 어린 학생들은 본인들이 직접 채점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들이 직접 또는 선생님들이 직접 채점해 주시기 때문에 그 채점하는 어떤 기준, 원칙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들마다 또는 부모님들마다 채점하시는 거 보면 그 방법, 기준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부모님들이 채점해서 가져오신 거 보면 채점이 잘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조금 부적절한 경우도 있고, 또는 다른 학원 다니다 저한테 온 학생들 경우 이 학생이 문제 푸는 습관을 보면 예전에 어떤 방식으로 이 아이를 채점하고 평가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칙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채점을 하기 전에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정말 조심조심, 확실하게, 신중하게 답을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그냥 느낌대로 그냥 빨리빨리 답을 써버리는 학생들은 그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 시험 볼 때도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습관이 시험에서도 이어집니다. 평상시에 조심성 없이 신중하지 않게 답을 쓰던 습관이 몸에 밴 아이들은 시험 볼 때도 답을 그냥 편하게 막 쓰고요. 제일 빨리 제출하고 자기가 제일 잘했다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시험지를 빨리 제출했을지 모르겠지만, 속도는 빠를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처참합니다. 평상시 공부할 때 시험 보듯이 신중하게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선생님과 엄마 아빠들이 계속 유도하고 이끌어야 됩니다. 어떤 학원은 채점할 때 3번, 5번 계속 채점해줘요. 무슨 말이냐면 틀렸으면 다시 풀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점만 해줘요. 틀리면 또다시 풀라고 그래요. 또 채점해요. 틀리면 또다시 풀라고 그래요. 그거를 3번, 5번 엄청 많이 반복합니다. 그런 식으로 수업하면, 가르치면 선생님은 채점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 게 습관된 학생들은 어떤 경향을 보이냐면 틀렸어요? 그럼 다시 풀게요. 다시 풀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틀린 거에 대해서 죄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수학 문제 하나 틀렸다고 나는 죄인이야 이런 죄책감이 빠지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열심히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틀렸어요? 그러면 다시 풀면 그만이죠. 틀린 거는 없어진 거예요. 다시 풀어서 맞추면 나는 맞춘 사람이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평상시부터 한 번, 2번 안에 답을 맞추는 훈련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험 볼 때 답을 막 쓰고 선생님이 채점하고 나서 우리 길동아 이 문제 틀렸으니까 다시 한 번 더 풀어보렴 이렇게 합니까? 그런 거 전혀 없어요. 틀리면 한 번에 틀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한 번, 2번에 신중하게 답을 쓰는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1차 정답률이 그 아이의 진짜 실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원마다 엄마 아빠들마다 채점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학생한테 몇 번까지 기회를 준다라는 기준이 있는 게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딱 2번만 기회를 줍니다. 첫 번째 문제를 쫙 풀고요. 20문제든 2페이지든 쫙 풀고 채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틀린 문제만 한 번 더 풀어보라고 기회를 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완벽할 수는 없어요. 착각하거나 실수할 수 있어요. 틀린 문제를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건 틀린 문제를 싹싹싹싹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풀라는 뜻은 아니고요. 가능하면 자기가 왜 틀렸는지,
내가 무엇을 실수했는지 자기의 잘못한 것을 찾아내서 거기만을 고쳐서 답을 빨리 수정하라는 뜻이에요. 물론 어린 학생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어린 학생들은 틀린 거 다시 풀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깨끗하게 싹싹싹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풉니다. 그러면 맞추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답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고치라고 했더니 답이 더 어이가 없는 답을 써요. 예를 들어서 더하기 2를 빠뜨렸어. 또는 곱하기 2를 빠뜨렸어. 그럼 거기만 교정해서 답을 쓰면 좋겠는데 답이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리더라도 틀린 문제 다시 풀 때는 왜 틀렸는지 찾아보도록 해라 라고 권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린 학생들은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중학생, 고등학생쯤 되면 풀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걸 처음부터 다시 푸는 건 너무 큰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인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풀었던 풀이 흔적을 보고 쭉 훑어봅니다. 어디가 실수한 데 없나 찾으려고 애를 써요. 예전에 어떤 학생은 찾다가 못 찾으니까 저한테 선생님 도저히 못 찾겠어요. 제가 어디가 실수했는지 좀 찾아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저한테 준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제가 찍 보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중간에 여기서 삐끗했구나. 거기만 밑줄을 쫙 그어주면 곰곰이 보니까 여기서 내가 실수했네. 거기만 싹 고치면 올바른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어린 학생들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가능하면 풀었던 흔적을 가지고 식이 틀렸든 계산이 틀렸든 틀린 걸 교정하도록 권하는 게 좋긴 합니다. 채점을 몇 번까지 해줄 것이냐, 기회를 몇 번까지 줄 것이냐에 대해서 원칙과 기준이 있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기회를 주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3번 이상 이렇게 많은 기회를 주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학생들은 답을 쓸 때 신중하게 책임감 있게 답을 쓰는 습관이 안 생깁니다. 건성건성으로 답을 쓰고 문제를 푸는데 성의가 부족합니다. 좋지 않습니다. 문제를 푼다라는 것은 문제와 나의 1대1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한 번에 맞췄어요. 그러면 내가 문제를 정복한 겁니다. 이겨낸 겁니다. 근데 만약에 틀렸어요. 그럼 나는 문제한테 패배한 겁니다. 패배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승복해야 됩니다. 일단은 1차전은 내가 졌지만 2번 다시 실수하지 않겠다. 2번째 고칠 때는 내가 반드시 너를 2번째는 이겨내겠다. 고쳐내겠다. 라는 걸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무한한 기회를 주는 건 아이한테 진정성, 성의 부족. 그런 아이들은 공부한 태도가 별로 좋지 않아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참고로 제가 채점하는 방식, 예를 들어서 알려드린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쭉 있으면 어떤 어머니들은 그 본문에 동그라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능하면 좀 보기 좋게 깔끔하게 그냥 그 숫자 번호 있죠? 1번, 2번, 3번, 4번 거기에다 동그라미 X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번호가 쭉 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맞으면 번호에 동그라미, 틀리면 일단은 긋습니다. 동그라미, 틀린 건 긋습니다. 예전에 어떤 어머니께서 자기는 도저히 이렇게 채점 못하겠다고 이런 거 할 때마다 내 가슴이 막 찔린다, 내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신데 그렇게까지 느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 학생이 틀리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학생에게 알맞지 않은 교재를 엄마의 욕심으로 풀렸기 때문에 너무 많이 틀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학생이 너무 진도가 빠르거나 그 학생이 푸는 교재가 너무 어려워서 그럴 수 있어요. 틀린 건 틀렸다고 과감히 그어야 돼요. 문제는 이거는 끝났지만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해결해야죠. 어떻게 해결하느냐? 저 같은 경우 틀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풀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보통은 틀린 것들 다시 풀리면 절반은 다시 맞춥니다. 왜? 사람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맞추면 이렇게 세모로 표시해 줍니다. 근데 어떤 문제는 또 틀려요. 2번씩이나 틀린 건 그 학생이 못 푼다는 뜻이에요.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완전히 KO패라고 봐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3번, 4번, 5번 자꾸 푸는 건 그 학생한테 답을 그냥 감으로 아까 그거 첫 번째, 두 번째 쓴 게 아니었어? 첫 번째, 두 번째 쓴 답, 그 답이 아니었어? 그 기억에 잔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3번째는 이 답일까? 4번째는 이 답일까? 자꾸 감으로 찍기 능력만 향상합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에 확실하게 신중하게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2번씩이나 틀린 문제는 뭐 힌트를 준다든지 엄마 아빠 또는 선생님이랑 같이 푼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채점을 2번까지만 하고 틀린 문제는 제가 힌트를 주거나 아니면 너무 어려우면 저랑 그냥 같이 풀어서 넘어가곤 합니다. 근데 이런 틀린 문제는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이게 일종의 성적표입니다. 이거는 1차 정답, 이거는 두 번째 맞춘 거, 이거는 두 번째 못 푼 문제, KO패. 그래서 나중에 공부 끝났을 때 책을 쫙 보면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소화했는지 소화율을 알 수 있고 일종의 모의고사 성적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1차 정답률, 동그라미가 한 70, 80%. 책 전체의 평균 1차 정답률이 70에서 80% 나오는 게 적정한 학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나머지 틀린 문제, 이 30%를 다시 풀리면 또 절반을 맞춥니다. 그러면 한 10%, 15%만 남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만 어른들과 교정하고 수정하면 됩니다. 집에서 어떤 어머니들 채점하시는 거 보면 처음에 맞췄으면 동그라미 하시고요. 틀린 문제는 안 그어요. 그리고 다시 풀라고 해요. 다시 풀고 나서 맞췄잖아요. 그러면 어떤 어머니는 이렇게 파란색이나 다른 색깔로 동그라미를 해요. 저도 이건 개인의 취향이지만 별로인 것 같아요. 틀린 건 틀린 건데 왜 동그라미예요? 아이가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맞췄다. 반성을 할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틀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긋는 거 이런 거 안 해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별표 같은 거 많이 하세요. 아이들 별 좋아하잖아요. 특히 여학생들은.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게 공부한 건지 무슨 미술인지 좀 착각이 들기도 해요. 이걸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틀린 거에 대해서 틀렸다고 정확히 평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너무 많은 기회를 주는 거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채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머니 또는 어떤 선생님들 채점하시는 거 보면 너무 채점을 가혹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넓이가 20제곱센티미터인데 단위를 안 쓴 거죠. 그냥 20만 쓴 거죠. 학생들이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때 단위 안 썼다고 무조건 단위 안 쓴 건 다 틀렸다고 채점하시는 그런 어머니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단위까지 완벽하게 쓰는 습관을 가져라. 그런 걸 유도하는 게 목적이긴 하겠지만 너무 채점을 가혹하게 하는 게 아닌가. 단위를 안 썼을 때 틀렸다고 채점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을 보면 틀린 문제, 틀린 답을 찾는 게 목적이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가혹하게 하지 마시고요. 몇 번씩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 반복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틀렸다고 해도 되겠지만 처음 몇 번은 그냥 봐줘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단위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이 두 종류예요. 넓이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넓이를
몇 제곱센티미터입니까? 이런 두 가지 종류의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입니까? 이런 질문일 때 답을 그냥 20이라고 쓰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맞다고 합니다. 20제곱센티미터라고 쓰는 게 좋지만 질문에 단위가 구체적으로 써 있기 때문에 답에 단위를 안 써도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이게 아니고 그냥 넓이를 구하시오. 이런 경우에 답을 이렇게 쓰면 저 같은 경우에 이때는 틀렸다고 합니다. 똑같은 20인데 이때는 맞다고 하고요. 이때는 무조건 저는 틀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넓이를 구하시라고 했는데 20이라고 답을 쓰면 답이 20 학생이 쓴 이 답이 20제곱센티미터인지 20제곱미터인지 20제곱킬로미터인지 도무지 셋 중에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거는 질문이 이럴 때 이 답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이런데 이걸 틀렸다고 채점하는 어머니들은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맞다고 해도 괜찮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주관식 문제 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A 더하기 B는 얼마입니까? 이런 거 채점할 때 솔직히 문제 많잖아요. 채점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힘들어요. 만약에 답이 9인데 학생이 9라고 썼어요. 그러면 맞잖아요. 네, 동그라미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넘어가려다가 뭔가 찝찝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A와 B까지 좀 확인해 보기를 권장합니다. 둘의 합이 9예요. 그래서 학생이 9를 썼어요. 일단 9는 결과적으로 맞죠. 그런데 정말 A와 B를 정확히 구해서 답을 맞췄는지까지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연의 일치인지 우연이 아닌지 확인해 봐야 돼요. 답지를 보면 다 써 있어요. 뭐 A가 2, B가 7, 그래서 2 더하기 7은 9. 이게 올바른 답인데 학생한테 물어보세요. 야, 길동아, A가 넌 얼마 나왔니? 3이요. B는 얼마 나왔니? 6이요. 뭐야? 그래서 3 더하기 6해서 9라고 썼니? 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맞춘 게 아니에요. 맞춘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틀렸다, 다시 해라. A, B 틀렸다, 다시 풀어라 라고 과감히 틀렸다고 해야 돼요. 간혹 이거 가지고 따지는 학생들도 있어요. 아니 선생님 9 맞은데 왜 틀렸다고 해요? 그러면 과감없이 머리를 대가리를 주워 패세요. 이놈의 새끼 그냥 답만 맞으면 땡이냐? A, B가 틀렸잖아. 넌 막 결과만 맞으면 땡이야? 이렇게 벌써부터 공부하면 어떡해? 더 심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그 앞에 것까지 확인하는 이 과정, 이건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리니까 꼭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런 게 몇 개 더 있어요. 2개 더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쉬운 걸로 할게요. 3 더하기 6과 7 더하기 5가 있어요. 둘을 비교하는 겁니다. 뭐 크다, 같다, 작다. 이건 너무 쉬우니까 어쨌든. 근데 학생이 답을 이렇게 썼네요. 그럼 당연히 틀렸죠. 그럼 다시 풀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쉬운 게 아니라 이 계산이 좀 복잡해요. 어려워요.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이게 틀렸어. 그럼 답이 당연히 이거겠네. 이렇게 많이들 씁니다. 이런 경우에 답이 이게 큰 게 맞죠? 그럼 동그라미 또는 세모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경우는 꼭 확인해야 돼요. 관순아, 너 아까 이 답이 틀렸다고 해서 이렇게 반대로 썼니? 이렇게 대놓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찔려가지고 쭈뼛쭈뼛 하다가 네, 그럴 거예요. 그러면 머리를 한 대 치고 싶지만 그래도 솔직히 얘기했으니까 이 새끼 그러면 안 돼. 너 얘랑 만약에 같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너 공부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너
너 선생님은 또는 엄마 아빠는 너 제대로 풀었는지 다 너 체크하는 사람이야. 대충 넘어간다라는 느낌을 주면 안 돼요. 그럼 학생들은 그 다음부터 꽤 요령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너 나 이거 다 체크하니까 너 잔머리 굴리지 마. 너 똥돼지 너 잔머리 굴리면 가만 안 둬. 너 얘가 얼마야? 얘가 얼마야? 얘가 얘보다 왜 더 큰 거야? 정확히 계산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 더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4분의 3보다 크고 4분의 9보다 작은 분수. 분수는 몇 개입니까? 몇 개. 답은 4분의 4 빼고 4분의 8 빼고 5, 6, 7이네요. 5, 6, 7. 답은 3개예요. 3개. 답을 3개라고 썼어요. 그럼 맞췄죠? 그러면 그냥 넘어가기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답이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3개 이것만 딱 보고 맞췄으면 넘어가기 딱 좋은데 이 3개가 뭔지도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정말 이 3개가 5, 6, 7 이렇게 푼 건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뭐 4, 5, 6 이렇게 4, 5, 6 해서 3개를 쓴 건지 결과만 맞춘 건지 과정은 꽝인지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건 채점할 때 좀 피곤하긴 한데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되거든요. 이런 거 확인해야 된다. 몇 개입니까? 그 몇 개가 뭔지까지도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A 더하기 B는 얼마입니까? 그때도 A, B를 각각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술형 문제 채점할 때 그 요령,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채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답지, 풀이를 보고 직접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다른 문제들 같은 경우는 정답이 뭐 7, 1 이렇게 딱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서술형 문제는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글로 문장형으로 써야 돼요. 집에서 채점하기 난해한 경우에는 그런 문제는 빼고 그냥 학원 선생님께 보내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직접 가르치시는 분들은 판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4학년 2학기 사각형의 종류에서 뭐 이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라 할 수 있습니까?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서술형으로 아이가 답을 써야 돼요. 이때 뭐 여학생이나 어떤 학생들은 막 주저리 막 문제에 대한 답을 길게 많이 씁니다. 많이 쓴다고 길게 쓴다고 좋은 답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이 있느냐, 본질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는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으면 맞는 거고요. 아무리 길게 써도 그 핵심은 다 피해 나가. 핵심이 없어요. 그럼 그건 틀린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직사각형의 기본 조건, 정의가 뭡니까? 내각이 모두 같은 사각형. 그러니까 정사각형은 내각이 모두 같기 때문에 직사각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으면 맞춘 겁니다. 뭐 두 번째, 내각이 모두 90도 또는 내각이 모두 직각이기 때문에 정사각형은 내각이 모두 90도이기 때문에 직사각형입니다. 이런 말이 있으면 이 문제는 맞춘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입니다.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은 이 학생이 이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판단하고 싶어서 이 문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풀이에 보면, 답지에 보면 이 말이 꼭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있나 없나 그것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서술형 풀이할 때 애매한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너무 틀리게 하는 게 목적이어서 너무 잔혹하게 채점하기보다는 가능하면 그래도 본질을 맞추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지를 판단하려고 애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좀 쉬운 경우고요. 집에서 엄마 아빠들이 핵심과 본질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는 게 쉽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죠.
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